연초에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네, 연말에 뭐 돈 쓸 일도 많고 연초에 뭐 또 설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돈 쓸 일이 많은데 연초에 대출을 받아서 이걸 넣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네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쵸. 네. 그래서 보통은 대출 받아서 투자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너무 오히려, 황당한 네. 얘기가.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최근 며칠 전에 이제 출간을 했고요. 이번 책이 첫 책은 아니고요. 2019년에 초판이 나왔고 한 4년 정도 지나서 이제 내용들 이제 세법들이 바뀌어가지고 내용들 다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개정판으로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테크 쪽 관련 서적을 이제 번역도 하고 이제 쓰기도 해서 한 8권 정도 출간을 했고요. 네, 지금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 네, 회사도 다니고 있고, 어허. 그래서 그런 쪽 연구하고 실제 투자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는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아, 작가님도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직장을 다니시고 있고 예전에도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네. 뭔가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아, 저는 원래 그 국책은행에서 한 20년 근무했어요. 오. 그래서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부지점장 하다가 좀 이런 다른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2년 반쯤 전에 은행에서 퇴사하고 네, 투자 자문사에서 다녔었어요. 퇴직을 하셨다가 네,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시 네. 재입사를 네, 다른 회사에 하신 맞습니다. 네, 거네요. 네, 근데 첫 번째 회사 국책은행이면 좀 남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네. 회사인데 네, 네. 뭐 특별히 퇴사한 이유가 뭐 구체적으로 있었을까요? 은행에서는 이제 주어진 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금융공학 MBA를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책을 쓰게 됐어요. 책을 쓰게 되면서 이제 많은 독자분들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책으로는 이제 방법만 알려준다면 제가 실제로 어떤 뭐 투자 자문사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직접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은행을 관두게 됐죠. 예.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이 퇴직을 앞둔 분들이 은퇴를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작가님이 했던 것처럼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알긴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 주위 직장 동료를 봐도 아는데 실천을 못 하고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우리의 어떤 뇌 구조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책에도 써놨는데 사람의 뇌가 미래를 생각할 때 이제 구동되는 뇌 부위하고 잘 모르는 사람을 생각할 때 구동되는 뇌 부위가 같다고 해요. 결론은 미래의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거죠. 내가 아니라 네네. 내 미래의 그러니까, 모습이 아니라 네. 옆집의 아저씨의 삶이라고 딱 보는 거예요. 네, 남 대하듯이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거는 연금이나 저축이 미래의 나를 위한 건데 그 남을 위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신경을 계속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뇌의 이제 작동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이면 고의로 눈을 감아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 중요한 건 아는데 내가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연금을 또 준비하라고 노후를 준비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눈 감아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뇌 동작 때문에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가장 노후 준비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20, 30대거든요. 굉장히 소액만 해도 노후 준비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직장생활 20년, 30년 동안 준비를 하면 은퇴 준비가 되는데 정작 20, 30대는 관심이 없고 이제 내일 모레 퇴직하실 분들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뇌의 특성 중에 하나가 60일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까운 일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만. 그러니까 50대, 60대인 분들은 당장 이제 회사의 선배들이 다 은퇴를 하고 나가고
그 선배들을 만나면 이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들으니까 아유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2030 세대 분들은 뭐 많이 남았는데 뭐 남일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불일치가 계속 발생을 해서 조금만 빨리 준비해도 훨씬 쉽게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거를 알고 이해하고 조금 생각을 바꾸고 이게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인드셋을 좀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작가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또 네네. 얘기를 해주시고 책을 쓰시는 너무 거고. 중요하고 좋은 건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진짜로 정부도 신경을 안 쓰고. 아, 그러니까. 네. 네. 회사에선 당연히 신경 안 쓰죠. 네, 근로자의 노후는 관심사가 각자 아니니까. 알아서. 네, 네. 각자 알아서고. 각자 도생. 네, 그리고 금융회사도 뭐 신경 쓰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어요. 뭐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각자들의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뇌 때문에. 네, 내 문제가 아니고 뇌 문제.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작가님의 사무실로 오면서 지하철을 집에서 타고 왔거든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들께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 골판지 같은 거, 박스 종이 상자 위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안 되려면 나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난 아닐 거야 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네. 되게 재밌는 통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43%로 네. OECD 국가 1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노후 빈곤율이 43%라는 건 2명 중에 1명이 노후에 빈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시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쓱 둘러봤을 때 30명 있으면 15명 노후 빈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 책에서 그 절세 삼총사, 네. 뭐 개인연금과 관련해서 연금저축 그리고 IRP, 그다음에 ISA 계좌에 대해서 이게 정말 좋다. 근데 이게 5060 퇴직 예정자나 은퇴자들 분들한테도 이 방법이 좀 효과적일까요? 네.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자기 이제 55세고 나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렇죠. 내가 이걸 준비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일단 은퇴 준비에서 이제 금융만 얘기했을 때 건강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금융에서만 얘기했을 때는 꾸준한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돈이 있어가지고 뭐 아파트가 몇 채고 건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와서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느냐, 월급처럼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데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국민 용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건 진짜 용돈밖에 안 돼서 그걸로 노후를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연금 개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면 그 다음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게 예적금으로 노후 준비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예적금이 문제가 뭐냐면 실질금리가 너무 낮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 실질금리가 뒤집어져서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 작년 말에 5%, 지금 뭐 3.5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작년 말에 예금하신 분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났어요. 실질금리로는.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아, 물가 상승률 네. 반영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맡겨놓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후 생활비가 월 300이라고 치면 연간 3,6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금 금리 3%로 받으려면 통장에 12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 돈을 모아놓고 은퇴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이용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노후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관점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 절세 삼총사, 뭐 그 IRP 연금저축 그리고 ISA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네. 조건이 있잖아요. 뺐을 수 있는 조건이 그렇죠, 있잖아요. 몇 년 이상
돼야 되고 몇 세 이상 돼야 되고 네. 그게 어떻게 되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55세가 넘어야 연금으로 인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53세인 분들은 나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꼭 55세에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찾는 시간을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55세더라도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저축이나 이 IRP 계좌에 넣어서 세액공제 받고, 그리고 이제 과세 이연이라는 걸 또 해주잖아요. 세금 낼 걸 이연해줘요. 나중에 연금 수령 시기로. 그리고 연금 받을 때 저율 과세. 기본적으로는 15.4%를 과세하잖아요. 예금이자 같은 경우에도. ETF 매매 차익도 그 정도 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에서 5.5%로 이제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해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굴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50세인데, 55세인데, 60세인데,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의미가 있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되게 귀찮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투자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귀찮은데, 귀찮아서 그냥 예금에만 맡기면 안 된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든 1년이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죽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장수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60이시면 30년을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생각보다 금융 공부, 투자 공부하는 걸 좀 귀찮아 하세요. 나이도 많고. 근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30세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보통 뭐 20년 다닌다고 하면 20년 동안 쓸 지식을 회사 가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상사한테 물어보고 뭐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공부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은퇴 후에도 똑같아요. 돈을 이제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그냥 뭐 수익형 부동산 덜렁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하는 게 예금하는 건데, 예금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투자 공부를 해서 노후에 계속 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ISA 계좌에 넣어놔서 투자를 ETF에 투자를 한다. 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장기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맞습니다. 방법이잖아요. 네네. 55세까지 못 찾아 쓰고 또 5년 이상 또 납입을 해야 네네네. 되는 조건이 네. 있는데, 이게 행동장치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심리학 용어로. 네. 행동장치. 그러니까 작가님께서도 연초에 미리 네. 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다 한도를 넣었죠. 다 네. 연초에 투자를 하신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네. 일단은 행동장치라는 건 딱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장치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계좌에 돈을 넣어놓으면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으로 장기 투자가 되거든요. 어떤 투자자를 만나도 장기 투자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 투자는 방식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시간이 길게 가면서 그게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도록 자동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꺼내 쓰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저축이 돼요. 수익률이 얼마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수익률이 3%냐 5%냐 7%냐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강제로 저축된 이 금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뭐 몇 천만 원이 되든 몇 억이 되든 그게 엄청 크거든요. 그럼 내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좀 투자를 공부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종잣돈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연초에 그 세액공제 한도, 납입 한도를 다 넣어요. 연초에 그냥 다 네. 한꺼번에. 연초에 넣습니다. 연초에 넣었는데 연초에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네, 연말에 뭐 돈 쓸 일도 많고, 연초에 뭐 또 설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돈 쓸 일이 많은데 연초에 대출을 받아서 이걸 넣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네네.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쵸. 네. 그래서 보통은 대출 받아서 투자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너무 오히려, 황당한 네. 얘기가 황당한 얘기가 되고, 야 대출 받아서 연금에 넣으란 말이냐,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투자를 해서 5% 수익이 나면 쌤쌤이 돼요. 그죠? 그렇죠. 자, 대출 이자가 7%라고 해볼게요. 수익률이 5%밖에 안 나면 2%가 손해잖아요.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대출 받았는데 그보다 수익 잘 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그거보다 수익이 안 났을 때 이자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마통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러면 매달 갚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는 이자는 2%는 아니에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게 첫 번째 효과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거래 은행에서 보통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통장 잔고를 보면 항상 마이너스예요. 항상 몇백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돈 쓸 일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차를 바꾸고 싶기도 하고, 컴퓨터를 바꾸고 싶기도 하고, 뭐 집에 소파, 냉장고, 뭐 냉장고 고장나기도 하잖아요. 아내가 이제 냉장고에서 뭐 성애가 자꾸 꺼서 바닥에 물이 흥건하다. 실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수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핸드폰 딱 열었는데 잔고가 뭐 마이너스 600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줬죠. 근데 지금 통장에 마이너스가 좀 많아서 이거 좀 갚고 하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아내도 이해하죠. 아, 이 사람이 돈이 있는데 안 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냉장고를 수리를 한 번 더 받아보겠다. 그래서 뭐 수리 받고, 뭐 돈이 수리비가 나갔죠. 그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차츰 갚아 나가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영상 편집용 PC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한 300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물론 제 잔고를 봤죠. 잔고를 봤더니 이제 마이너스 몇백만 원이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고민하다가 당근마켓을 봤어요. 근데 정말 30만 원대 영상 편집용 PC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믿지와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너무 잘 돌아가서 쓰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한 250만 원 아낀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 정말 샀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일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저 바로 샀을 건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소비를 미뤄져요. 그러면 제가 올 초에 아낀 250만 원이 이자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네, 이자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이자 해봐야 뭐 몇만 원? 뭐 아니면 10몇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낀 돈이 엄청 크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주 반복돼요. 몇 년 전에는 이제 아내가 소파를 좀 바꿨으면 어떨까 했는데 똑같이 핸드폰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제가 매년 연초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1년 동안은 어떻게든 이건 다 갚아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보고 있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은 마이너스지만 실제로 연금저축 계좌에는 계속 돈이 불어나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돈은 묶여있는 거서 네. 이제 당장 뺐을 수는 없지만 마음은 든든할 것 같아요. 내 노후가 막 준비가 되고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진짜로. 맞습니다. 이게 한 1년, 2년 하면 크게 안 느껴져요. 근데 이게 3년, 5년, 7년 이렇게 되잖아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끔 이제 아내가 얘기하죠. 자꾸 이제 돈 안 쓰니까 돈 다 어디 갔냐 이러면 저는 아내 명의로도 다 하고 있거든요. 연금저축 계좌를 아내 명의로도 네네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한 명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이 계좌 너무 좋은데 한도가 있는데 배우자 명의는 이게 인당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라서 세액공제 받을 게 없어요. 세금 안 냈으니까. 근데 과세, 이연, 저율과세 이런 혜택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 명의로 연금저축이랑 ISA는 하고 있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 이 행동장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지금 작가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상담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 중에 교사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계부를 쓰면서 작가님처럼 똑같이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내가 소비할 돈을 안 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돈이 모이고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하신다라는 그런 행동장치도 되게 좀 뭔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 가계부 쓰는 건 되게 어려워요. 저는 총각 때부터 가계부 썼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저도 이제 아내가 시켜서 2달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가계부 쓰라고 하면 100이면 100 나가 떨어지는데 가계부 안 써도 된다. 그냥 연초에 이것만 넣어라. 그래서 쓸 돈이 없어서 자동으로 절약이 돼요. 그러네요. 가계부 쓰는 거 당연히 되게 좋은데 어차피 실천 안 하실 거잖아요.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년에 보면 연금에 납입한 이 돈, 뭐 1,800이든 이제 IS까지 해서 이 돈은 그냥 세이브가 된 거예요. 매년 이게 쌓이는 거니까. 그 행동장치로는 실천할 수 있는 걸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